4천만 명을 학살한 정복자, 인류 역사상 최악의 대기근, 그리고 수천 년간 이어진 피해 왕조 교체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문명이 있습니다. 5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백 개의 왕조가 흥망성쇠를 거듭했고 그 과정에서 흘린 피는 어떤 대륙보다도 많았죠. 로마가 멸망하고 이집트가 사라져도 이 땅의 역사는 끊이지 않았거든요. 바로 중국입니다. 만리장성부터 천안문까지 어떻게 이 거대한 문명이 그토록 긴 세월을 버텨왔는지 그 처절하고 경이로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중국 문명은 황허강과 양쯔강 유역에서 시작됐는데 농사를 짓던 정착민들에게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홍수였습니다. 황허강이 범람할 때마다 마을 전체가 쓸려가고 수확물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이 반복됐거든요. 전설에 따르면 우라는 인물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그의 아버지 고는 10년 넘게 둑과 뗀을 쌓았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우는 발상을 완전히 바꿔서 물을 막는 대신 물기를 바다로 빼내는 관계 시스템을 만들었고 홍수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그를 지도자로 추대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최초의 왕조인 하나라가 시작됐는데 우가 죽을 때 중요한 선례가 만들어졌죠. 원래 우는 아들에게 권력을 넘기고 싶지 않았지만 영주들의 요구로 결국 아들 계가 황제가 됐고 이때부터 능력이 아닌 혈통으로 권력을 물려받는 세습체제가 수천 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기원전 16세기 하나라의 마지막 왕 거은 최악의 폭군이었는데 복수심에 불타는 전쟁을 일으키고 술과 여자에 빠져 살았으며 신하들을 잔인하게 처형했거든요. 고대 중국에는 천명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하늘이 정당한 자에게 통치권을 주고 부당한 자에게서는 빼앗는다는 믿음이었죠. 거래 폭정에 하늘이 노했다고 사람들은 믿었고 마침 총동무기로 무장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 하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상나라였죠. 상나라가 특별한 이유는 기록을 남겼다는 점인데 갑골문이라는 고대 문자가 동물뼈나 거북 등껍질에 새겨져 있어서 3600년 전의 일상과 의식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줬습니다. 상나라 사람들은 조개 껍데기를 화폐로 썼고 귀족은 부유하게 살았지만 농민들의 삶은 고됐죠. 종교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서 날씨가 좋아지라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고 주인이 죽으면 노예를 산 채로 함께 묻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상나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무너졌는데 마지막 왕 주신은 난잡한 연회를 즐기고 반대파를 고문했거든요. 자기 삼촌의 심장을 돌연해 죽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기원전 1046년 주나라가 무예 전투에서 상나라를 격파했는데 상나라 노예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승부가 갈렸죠. 패배한 주신은 궁전에 불을 질러 보물과 함께 타 죽었고 주나라는 자신들이 천명을 받았다고 선언했습니다. 주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왕조로 789년간 버텼는데 이 시기에 대규모 관계 시스템이 농업을 혁신했고 운하망이 생겨서 먼 거리까지 물자를 운반할 수 있게 됐죠. 말을 타는 것이 일반화됐고 비단 생산 기술이 유럽까지 알려졌으며 가장 중요한 건 철기 시대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주나라는 내열성 점토와 용광로를 이용해 철을 대량 생산했는데 이건 유럽이나 중동보다 수백 년 앞선 기술이었죠. 하지만 급격히 커진 제국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200년은 봉건제로 잘 운영됐지만 지방 영주들의 힘이 너무 커졌고 그들이 수도를 습격하자 주나라는 새 수도 낭양으로 도망쳤죠. 이때부터 동주시대가 시작되는데 사실상 제후국들이 땅을 나눠 다스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중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상들이 탄생했는데 유교, 도교 이 세 가지 철학이죠. 공자는 존경과 정의, 평화를 추구하는 사회를 꿈꿨는데 노나라에서 태어나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시면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평민학교에서 공부하고 결혼해 가족을 이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3년간 상복을 입었다고 하죠. 장례비를 마련하려고 회계나 가축 관리 같은 낮은 직책에서 일했는데 당시 중국의 타락상인 난잡한 연회, 산 사람을 묻는 풍습, 잔인한 고문을 보면서 도덕적 재건이 필요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공자가 만든 오류는 군신, 부부, 부자, 형제, 친구 관계를 정의하는데 각자 자기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면 조화로운 사회가 된다는 거였죠. 법가는 유교와 정반대였는데 사람은 본래 나쁘기 때문에 법과 처벌로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도교는 또 달랐는데 인간이 우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가르쳤고 유명한 음양상진이 이 철학을 담고 있다. 이런 사상적 발전이 일어나는 동안 주나라 내부의 제후국들은 독립을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공작들이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며 주나라 왕과 동급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시기가 전국시대로 진, 한, 연, 위, 조, 초 제7나라가 중국 패권을 놓고 싸웠죠. 이때 손자가 병법을 썼는데 군사과학에 관한 최초의 문헌으로 기록됩니다. 가장 강력했던 건 진나라였는데 영정이라는 젊은 왕이 이끌었죠. 진시황이라는 이름은 진나라의 첫 번째 황제라는 뜻입니다. 진나라는 위험한 지역에 있어서 강한 군대가 생존의 필수였고 철검과 석공 같은 신무기를 적극 도입했거든요. 영정은 경쟁국을 하나씩 정복해 나갔는데 조나라의 명장 이목이 방해가 되자 정치 공작으로 왕과 이목 사이를 이간질에 처형시켰고 연나라 태자가 보낸 자객 형가의 암살 시도도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형가는 배신한 장군의 머리와 땅 지도를 선물로 가장해 접근했는데 지도 속에 독바른 단검을 숨겨 영정에게 덮쳤지만 왕이 기둥 주위를 빙빙 돌며 피하다가 결국 칼을 뽑아 반격에 성공했죠. 기원전 221년 마지막 제나라가 싸우지 않고 항복하면서 전국 칠웅이 모두 정복됐고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진나라는 약 15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그 영향은 엄청났는데 중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진에서 왔거든요. 진시황은 강력한 중앙 집권을 실시해 모든 시민을 등록하고 세금을 영주 대신 국가로 보내게 하고 화폐, 문자, 도량형을 통일했습니다. 이건 통치 편의를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통일된 중국 정체성을 만들어냈죠. 진나라는 법가를 따라 잔인한 형벌로 유명했는데 연대 책임을 물어서 한 사람이 의무를 게을리하면 집단 전체가 처벌받았습니다. 북방의 흉노족이 계속 국경을 침략했기 때문에 진시황은 이미 부분적으로 지어진 성벽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만리장성 건설을 시작했죠. 하지만 중년이 되자 영정은 불사에 집착했고 서복이라는 인물을 3,000명의 동남 동료와 함께 복례산으로 보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편집증에 시달리던 영정은 연금술사들이 만든 물약을 마시기 시작했고 유학자 460명을 산채로 묶고 책을 불태우는 분서갱유를 저질러 아이러니하게도 영생을 찾던 노력이 그의 죽음을 앞당겼는데 물약에 든 수은 때문에 49세에 중독사했습니다. 지시황의 지하묘역은 1974년 농부들이 우연히 발견했는데 2명의 병사도 같은 얼굴이 없는 수천 개의 점토병마용이 실제 군대처럼 계급별로 전투 대형을 갖추고 있었죠. 세계 8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이 유적은 왜 건설 기록이 없는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황제가 죽자 재상이사가 권력을 잡으려고 죽음을 비밀로 하고 장남 부소를 가짜 문서로 자결시킨 뒤 다른 아들을 황제로 세웠는데 이세 황제는 아버지보다 훨씬 무능해서 반란이 일어났죠. 농민 출신 유방이 해하 전투에서 승리하며 한나라를 세웠습니다. 한나라는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국가였고 로마 제국과 동시대였는데 오늘날 중국인의 90% 이상이 한족으로 분류될 만큼 중요한 왕조입니다. 농민 출신이었던 고조 유방은 세금을 대폭 낮추고 많은 노예를 해방시켰으며 유교를 국가 철학으로 삼아 가족 충성과 덕이 다시 중국 사회의 기둥이 됐죠. 과거 제도도 확립해서 게으르고 자격 없는 자가 중요한 정치직을 맡는 걸 막았는데 이 제도는 1912년까지 거의 2000년간 지속됐습니다. 흉노에게 패배한 후 매년 술과 여자를 조공으로 바쳤고 고조가 죽자 황후 여태후가 실권을 잡았는데 고조가 좋아했던 후궁 척부인의 손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 화장실에 던져놓고 인간 돼지라 불렀다는 기록이 있죠. 무제시대에 흉노와 전면전이 시작됐고 서쪽으로 보낸 사절단이 서방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가져오면서 비단길이 열렸습니다. 중국에서 지중해까지 연결되는 이 교역로는 1500년 넘게 중국의 생명선이었고 불교도 이 길을 통해 전해졌죠. 하지만 전쟁 비용으로 농민들이 힘들어지면서 반란과 불안정이 시작됐습니다. 왕망이 신나라를 세워 모든 토지를 농민에게 재분배했지만 부유층의 반발과 자연재해로 금방 무너졌고 광무제가 후한을 세워 다시 번영했죠. 후한 시기에 종이가 발명돼 아이디어가 훨씬 쉽게 퍼졌고 석궁과 철제 무기로 군사력도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위상이 약해지고 관료들이 권력을 쥐면서 나쁜 정책이 생겨났고 도교 신자 장각이 이끄는 황건적의 난이 터졌죠. 이를 진압하려고 귀족에게 권력을 넘긴 결과 군벌들이 할거하면서 위,
오 촉한의 삼국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진나라 무제는 방탕하기로 유명했는데 5천 명의 후궁 중 누구와 잘지 고르기 어려워서 염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다니다 염소가 멈추는 곳에 여자와 잠자리를 가졌죠. 일부 여인들은 염소를 유인하려고 방문 앞에 대나무 잎과 소금을 놓아뒀습니다. 무제가 죽자 팔왕의 난이 터졌고 유목민들이 북쪽을 차지하면서 중국은 남북으로 분열됐죠. 589년 수나라가 다시 통일했지만 양광 황제가 만리장성 재건과 고구려 원정의 자원을 낭비했는데 마지막 고구려 공격은 90% 사상률이라는 참패로 끝났습니다. 이연과 그의 아들 이세민이 반란을 일으켜 당나라를 세웠죠. 당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좋은 시대 중 하나로 인구가 5천만에서 8천만으로 늘었고 과학과 문화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해외 중국인 거주지를 당인가라고 부를 만큼 좋게 기억되는 시대죠. 이세민, 당태종은 형제들과의 권력 다툼에서 승리했는데 형 이건성이 그의 술에 독을 타 암살을 시도하자 현무문에서 기습해 형과 동생을 죽이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태종은 중국 수백 명의 황제 중 최고로 평가받는데 내각의 언론 자유를 허용하고 인재를 등용했으며 퀴르크를 물리쳐 천가한 치호까지 받았죠. 당시 세계 최대 도시였던 장안에는 약 200만 명이 살았고 불교, 도교, 유교가 모두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755년 알록산의 난이 터지면서 황금기가 끝났는데 재상 이인보가 군사 총독은 중국인이면 안 된다는 정책을 펴서 튀르크인 알록산이 15만 대군을 지휘하게 됐거든요. 알록산이 반란을 일으켜 낙양을 점령하고 황제를 자칭했는데 수양성 공성전에서는 포위된 주민들이 노인과 아이를 먹는 대규모 식인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으로 제국 인구의 20%가 죽었고 당나라는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죠. 850년에는 화약이 발명됐지만 쇠퇴를 막지 못했고 875년 황소의 난이 터져 장안이 함락됐습니다. 5대 19기라는 분열기가 시작됐는데 첫 번째 지배자 주호는 아들들의 아내를 궁으로 불러 성폭행하다가 결국 셋째 아들에게 살해당했죠. 960년 송나라가 중국을 재통일했습니다. 송나라는 과거제를 개편하고 신유학을 발전시켰으며 인쇄기로 세계 최초의 지폐를 대량 생산하고 나침반을 발명했죠. 화약을 무기에 활용해 투석기로 폭탄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약해서 여진족 금나라에게 수도 개봉을 빼앗기고 남송으로 쫓겨났죠.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정복자 칭기즈칸의 몽골에게 멸망했습니다. 칭기즈칸은 1162년 몽골에서 태어나 13살의 물고기를 빼앗으려던 이복 형제를 죽이며 첫 살인을 저질렀고 이후 약 4천만 명의 죽음이 그에게 귀속됩니다. 정착지를 약탈하고 민간인을 학살하는 심리전으로 많은 부족이 싸우지 않고 항복했죠. 그는 너무 많은 여자와 관계해서 오늘날 200명 중 1명의 남자가 그의 직계 후손입니다. 칭기즈칸이 1227년 죽은 후에도 몽골은 계속 확장했고 손자 쿠빌랄라이 칸이 1279년 남송을 정복해 원나라를 세웠습니다. 중국을 다스린 최초의 비원주민으로 민족에 따른 사계층 카스트 제도를 실시해 몽골이 최상위, 남중국인이 최하위였죠. 베네치아 상인 마르코 폴로가 17년간 중국에 살며 지폐의 사용과 석탄, 비단 생산을 기록했습니다. 1330년대 흑사병이 중국을 강타해 1300만 명이 죽었고 이 전염병은 비단길을 통해 유럽까지 퍼져 대륙의 3분의 2를 죽였죠. 홍건적 반란으로 원나라가 무너지고 전 불교 승려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웠는데 100만 명이 넘는 상비군을 갖춘 강대국으로 만리장성을 대대적으로 확장했습니다. 1644년 농민 반란으로 명나라 마지막 황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웠죠. 중국의 두 번째 비원주민 왕조로 모든 남자에게 만주식 변발을 강요했습니다. 강희제는 61년간 재위하며 중국 역사상 가장 긴 통치를 했는데 대운하를 수리하고 양쯔강 범람을 막는 대규모 공사를 벌여 18세기까지 번영했지만 9세기에 치욕의 세기가 시작됐습니다. 영국이 아편을 밀수하자 청나라가 단속했고 이게 아편 전쟁의 빌미가 됐죠. 1842년 난징 조약으로 홍콩을 빼앗기고 제2차 아편 전쟁에서도 패해 아편이 합법화됐습니다. 동시에 홍수전이 자신을 예수의 동생이라 주장하며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켰는데 2천만에서 3천만이 죽는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내전 중 하나가 됐죠. 청일전쟁에서도 패해해 대만을 빼앗겼고 우유화단 운동까지 실패하면서 청나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911년 신해 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지고 수천 년의 왕조 시대가 끝났습니다. 손문이 중화민국을 세웠지만 위안스카이가 황제를 칭하다 죽으면서 군벌 시대가 시작됐죠. 국민당과 공산당이 경쟁하다 일본 침략으로 잠시 손잡았는데 1937년에서 1945년 중일전쟁에서 난징대 학살이 벌어져 20만 명 이상이 학살당하고 수만 명의 여성이 성폭행 당했습니다. 일본 병사들이 100명 먼저 죽이기 경쟁을 벌이고 아이들이 참수당한 머리에 돌을 던졌죠. 일본 패망 후 내전이 재개됐고 1949년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승리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마오쩌둥은 토지개혁으로 100만 명 이상의 지주를 처형했고 1958년 대약진 운동을 시작했는데 3천만에서 4,500만 명이 굶어 죽는 대재앙이 됐습니다. 철강 생산을 위해 농민들이 뒤뜰에 용광로를 만들었지만 쓸모없는 결과물만 나왔고 농업 인력이 빠지면서 대기근이 발생했죠. 기근 중에 반려동물을 먹고 심지어 식인까지 벌어졌습니다. 1966년에는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홍위병이 지식인과 노인을 학살했는데 27명의 교육자가 자기 학생들에게 살해당하고 사원과 유적이 파괴됐죠. 마오쩌둥이 1976년 죽을 때까지 약 4천만에서 8천만 명의 죽음이 그에게 귀속됩니다. 덩샤오핑이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중국 경제가 급성장했지만 1989년天安門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던 학생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여 7가지 민주화 요구를 했는데 계엄령이 선포되고 인민해방군이 투입됐죠. 탱크가 시위대를 깔아뭉개고 군인들이 무차별 발표했는데 정확한 사망자 수는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탱크 행렬 앞에 홀로 선 탱크맨 사진이 저항의 상징이 됐죠.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중국은 세계 유일의 주요 공산국가가 됐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한 독특한 경제체제로 급성장했습니다. 2013년 시진핑이 주석이 됐는데 반부패 운동으로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2018년 임기 제한을 폐지해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해졌고 7억 대의 감시 카메라와 사회 신용제도로 통제를 강화했죠. 중국은 현재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자 최대 해군 보유국으로 대만 침공 가능성과 아프리카 신식 민주의 논란으로 서방과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10억 명 가까이 쓰는 중국어는 미래의 언어로 불리고 중국의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죠. 5천년 역사의 이 거대한 문명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구상 가장 오래 살아남은 이 문명의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